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인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김종배 진행자를 대신해 이틀간 시선 집중의 진행을 맡은 변상욱 기자입니다. 설 연휴 셋째 날인 오늘부터 본격적인 귀경 행렬이 예상되는 만큼 오랜 시간 운전을 하시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시선 집중에서는 먼 여행길의 무료함을 조금이나마 달래드리고자 이틀 동안 다채롭고 알찬 설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검은 토끼의 해 개묘년을 맞아서 토끼들이 떡방아를 찍고 있다고 알려진 곳 달나라로 떠나겠습니다. 냉전시대 이후에 다시 한번 달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의 특별한 초대 손님들과 함께 달 탐사의 의미를 짚어보고 달 궤도 안착에 성공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달 탐사선 다누리에 대한 얘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3일 월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 달나라에 가면 토끼가 살고 있으니까 왠지 거북이가 살 것 같아요. 우주에 가면 별은 수천 개 있을 것 같아요. 공기를 꼭 안 마셔도 되는 그런 외계인이 있을 것 같아요.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보름달 한가운데서 떡방아를 찌는 토끼가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양에서는 보름달 혹은 초승달이 뜨는 밤이 되면 인간에서 늑대로 변하는 괴물이 나타나 모든 것에 앗아간다는 전설도 있었죠. 과연 달나라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부부설, 형제설 등 달의 기원을 두고는 정말 무수히 많은 가설들이 나왔습니다. 다만 20세기 이후 아폴로 탐사를 통해 가져온 달의 암석인 월석을 분석한 결과 지구의 암석권과 같은 물질로 구성됐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과거 지구와의 충돌로 인해 달이 탄생했을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달은 지구에 비해 중력이 약해 진공에 노출돼 있어 탄생 당시의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지구의 과거를 알아볼 수도 있는 중요한 열쇠를 달이 쥐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에 불과하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이다.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아폴로 11호의 선장 닐 암스트롱의 한마디는 전 세계인들에게 벅찬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달 탐사의 의미를 찾지 못한 인류는 화성 그리고 태양계 너머 미지의 세계로 눈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달은 다시 한번 인류의 직접 탐사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인류는 왜 지금 다시 달에 주목하는 것인지, 달 개발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인지 함께 시선 집중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방금 들으신 것처럼 달을 둘러싼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인류는 왜 다시 달에 주목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달 탐사 기술력은 어디까지 왔는가? 다방면으로 짚어보는 시간을 오늘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함께할 패널들을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달 궤도 탐사선 다누리 개발의 주역 중 한 분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김대관 달 탐사 사업 단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여러 매체에서 과학 상식을 알기 쉽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죠. 건국대 향어교양대학의 이정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마지막으로 누리호 발사 당시에 생중계를 진행했습니다. MBC의 팔방미인 아나운서 오승훈 항공우주학 박사를 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MBC 예.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아, 근데 어려운 공부를 박사 학위까지. 제가 박사 학위를 가진 건 아니에요. 예. 박사 과정 중에 이제 중퇴를 하고 어허. 네, 수료하고 나왔기 때문에 박사 예. 학위는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뭐 잠깐 휴직 기간을 드릴 테니까 마저 마무리 짓고 오시는 게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이게 재입학 제도라는 게 있는데 예. 기간이 다 지나가지고요. 이제는 뭐 할 수도 없고 다 잊어버렸고요. 근데 저 같은 이제 인문학 쪽에서 쳐다보면은 이제 달 하면 떠오르는 이제 시가 있어요. 당신은 별과 달을 사랑했지요. 그 차가운 돌덩어리. 근데 어떻게 하다가 아나운서가 관심을 갖게 된 겁니까 이게? 제가 그때 2005년 겨울이었는데 황우석 사건이 터졌을 때인데요. 바로 이 프로그램이죠. 시선 집중을 진행하는 손석희 당시 아나운서의 예. 목소리에 반해서 나도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1년 넘게 하다가 이럴 바에는 그냥 진짜 도전을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1년 넘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도전을 한 거죠. 그래서 아나운서. 그럼 항공우주학은 본래의 전공 그렇습니다. 분야고 예. 아나운서는 갑자기 손석희 사장 때문에 돌아선 부캐가 되는 건데 지금은 어느 쪽이 부캐고 주캐고 그렇습니까? 지금은 이제 아나운서가? 전업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김대관 단장님은 달이라고 하는 것이 글쎄요. 연배로 봐서는 그때도 천문학이나 뭐 우주 이런 것들이 관심 대상이었나요? 전공을 정하실 때. 사실 어렸을 때는 원래 제가 공군 조종사가 꿈이었고요. 오. 그래서 항공 쪽에 원래 관심이 많았어요. 예.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항공우주 쪽을 전공하게 되고 결국에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에 입사하면서 위성 쪽 일을 하게 됐어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항공에서 시작했던 꿈인데 이제 일은 이제 위성 쪽으로 하고 있고요. 뭐 전투기 조종사는 아니지만 우주선을 개발하고 설계하는 이제 업무를 하게 됐죠. 저도 이렇게 원대한 꿈을 가져버렸어야 되는데 아직 운전면허도 없어가지고 쩔쩔매는데 알겠습니다. 이종필 교수님은 우주, 달 이거와는 어떤 인연이십니까? 제가 71년생인데요. 예. 아폴로 세대죠. 네. 저는 어릴 때 아폴로가 달 착륙했던 얘기를 이제 막 듣고 그때 한참 그 꼬마들이 가장 이제 인기 있었던 게 이제 예. 뭐 세톤 로켓이라든지 뭐 달 착륙선, 예. 암스트롱은 이제 영웅이었고 그런 유년기를 보내면서 우주에 대한 꿈을 키웠던 게 이제 제 세대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전공은 이제 입자 물리학을 연구하고 있는데, 입자 물리. 네, 이 우주에서 이제 가장 미세한 영역을 이제 연구하는 거죠. 그런데 하다 보면은 이 가장 미세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가장 거대한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됐거든요. 이게 참 오묘한 건데, 그리고 최근에는 그래서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미시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서로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과학의 역사를 보면은 달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 갈릴레이가 처음 망원경을 만들어 가지고 예. 그 하늘을 이제 본 최초의 과학자 세대 중에 한 명인데, 예. 그 1609년 10년 요 무렵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학 기계를 가지고 처음 천체를 관측한 대상이 또 달이었고, 그것도 달이군요. 네, 그래서 달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을 관측하면서 이게 그때까지 그 세상을 지배했던 아리스토텔레스 세계관이 잘못됐다는 걸 처음 알아낸 것도 이제 달이죠. 저도 얘기를 꺼내면 연배가 드러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만은 달 착륙 때 뭐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소식은 전해졌으니까 우리나라가 보낸 건 아니었습니다만. 근데 텔레비전이 학교 교무실에 하나 딱 있어가지고 네. 온 마을 사람들이 초등학교로 다 몰려가서 그 교무실에 북적북적대면서 그 장면을 암스트롱의 그 장면을 봤던 직접 기억이. 보셨군요. 뭐 화면으로는 화면으로. 일단 직접 봤죠. 네. 예. 뭐 당시. 어른들이 하도 많이 몰려와서 뭐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입자 물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부터 두 분한테 여쭤봐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달이 왜 생겼냐라고 할 때 아직 정답이 뭔지 제가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뭐 맨 처음에 형제였다. 그러다가 갈라졌다. 아니면 뭐 깨지면서 뭐 아버지와 아들 사이처럼 이렇게 나온 거다. 아니면은 중간에 지나가던 것들이 뭉쳐가지고 됐다. 뭐 이런저런 입자들이 뭐 이런 얘기를 여러 개를 들은 것 같은데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가설이고요. 다. 그래도 그나마 좀 제일 유력한 가설이 이제
대충돌설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예. 그 예전에 원시 지구하고 뭐 화성 크기의 어떤 행성이 두 개가 충돌을 해서 예. 두 핵이 하나의 지구로 만들어지고 그 나머지 잔해가 이제 달이 됐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충돌설의 내용이 될 텐데요. 아마 이제 뭐 저희가 다누리가 일단 달에 가서 일단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예. 뭐 달의 그 지질이나 토양 같은 걸 연구하는 건데요. 만약에 달의 그 구성 성분이나 아니면 내부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면 예. 달의 탄생 원리가 아마 알려질 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 또 지구의 연계성이 또 나타난다면 또 지구 탄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알 수 있는 또 근거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예. 조금 풀어서 설명을 예. 드리자면 달의 이제 구성 성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달 표면에 있는 뭐 암석이라든지 이런 성분을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구 위에 있는 지각, 네? 지구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흙이나 예. 토양들이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일치한다면 예. 지구에서부터 분리됐거나 아니면은 지구 원래는 하나였거나 아니면 가까이 있었던 거거나 뭐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분을 분석한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이제 입자물 다른 쪽에서 보시면 사실 제가 뭐 저희 분야가 달의 기원을 연구하진 않습니다만, 예. 예.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제 썰들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충돌설이 가장 유력하고, 그 다음에 지구가 갑자기 이제 분열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 다른 데서 이렇게 있던 천체가 포획이 됐다. 또 하나는 지구하고 같은 물질들이 이렇게 비슷하게 동시에 형성이 됐다.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썰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대충돌설이 가장 유력한데 거기도 보니까 여러 아류 변종들이 좀 있고요. 또, 예. 네, 근데 성분을 분석할 때 이제 중요한 그 원소가 산소 동위 원소. 산소에 여러 가지 동위 원소들이 있는데 이 동위 원소들의 그 상대적인 비율들, 요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지구에 남아 있는 비율하고 달에 이제 월석 가져온 거. 네. 그 비율이 이제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면 이게 전혀 다른 천체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포획이 됐다라든지 하면은 그 비율이 일치할 확률이 굉장히 낮겠죠. 포획이라는 것은 붙잡힌 중력으로 꽉 네, 붙잡고 네, 있다 네, 이런 네, 뜻이네요. 네, 지나가던 천체를 지나가던 중력으로 네. 당겨서 근데 붙잡아놓은 내용의 거예요. 성분을 보면 이제 드러날 수 있는 거군요. 네, 또 다른 거는 이제 뭐 그 티타늄의 동위 원소도 이제 그 이렇게 비율을 또 보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원소들의 동위 원소 비율을 보면은 알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지구에서 보면은 지구에는 그 암석에 남아 있는 티타늄의 그 농도가 굉장히 낮다고 그럽니다. 그 많은 부분에 이렇게 그 핵 쪽으로 가 있는데 네. 그것도 사실은 이제 따지고 보면은 좀 복잡한 과정이 있더라고요.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그 표면의 티타늄 비율이 낮은 것도 이렇게 옛날에 한번 그 대충돌이 한번 있었다는 어떤 정황적인 증거로 이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서 일단 네. 그러면 단장님 다누리가 가서 달 표면을 좀 이것저것 파헤쳐 가면서 성분을 다 분석하면 지구의 과거도 뭔가 유추가 가능한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누리의 탑재체가 여러 개 있는데 예. 그 중에 이제 감만선 분각이나 광시야 편광 영상 카메라 이런 뭐 물론 자기장 측정기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 과학적 데이터 가지고 뭐 달의 성분하고 구조 가치가 이해가 된다면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근거, 그다음에 어떤 그 유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지구의 탄생까지도 이제 저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이게 그 지구는 대기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각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 원소의 변화 같은 것들도 풍화 작용이라든지 대기로 인해서 바람이 계속 불고 그러니까 깎이고 다듬어진단 말이죠. 예. 근데 달은 대기가 없어요. 예, 중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대기를 붙잡아 놓을 힘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주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에 의해서 깎이거나 풍화되거나 이런 작용이 별로 없어서 우주의 옛날 시점부터 지금까지 거의 그대로 보존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지구도 어쩌면 가지고는 있지만 변화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알 수 있음과 동시에 예. 얼마나 변화해 왔는지도 한 번쯤은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달 얘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출생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만 그 프랑스 사람들이 그런 농담합니다. 도대체 미국도 그렇고 그때는 소련입니다만 소련도 그렇고 달에를 왜 가려고 그러는 거야? 카페도 없는데. 가봤자 카페도 없고 커피도 못 마시는데 달에를 왜 가려고 그러는 거야? 이 왜 가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예전에 아폴로 계획이 있었고 지금은 뭐 아르테미스 계획으로 이제 아마 미국이 주도하는 계획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만 아폴로 때는 솔직히 방송에서 이런 용어가 가능한지 모르지만 좀 이렇게 약간 허세가 섞인 폼 잡으려고 국위 선양 때문에 간 거가 맞습니까? 뭐 그게 일반적으로 다 이해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 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두 나라 간의 체제 경쟁의 무대. 물론 뭐 소련이 먼저 최초의 우주선하고 유인 비행을 그렇죠. 먼저 시작을 예, 하면서 미국의 자존심이 좀 상하게 됐고 그를 그때 통해서 떠오르는 가가린이라는 이름이 네, 떠오르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케네디가 62년도에 우리가 60년도 말에 처음으로 인류가 달에 갈 거다라고 일단은 선언을 하고 그 과제 프로젝트가 이제 아폴로가 된 거고 69년부터 72년까지 아폴로 11호부터 17호 물론 13호는 중간에 이제 선에서 돌아왔지만요. 다 성공을 시켰고 사실 근데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어요. 아마 10년에 연간 아마 2.5 GDP의 2.5%까지도 계속 쏟아부었으니까요. 그만큼 큰 과제로 시작했는데 사실 그 이후에는 조금 분위기가 많이 회의적인 걸로 바뀌었죠. 그 정도 돈을 들여서 물론 뭐 380km 정도 되는 원석도 또 갖고 오기도 했지만 더 이상 달에 대한 얼만큼 더 연구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회의론이 많이 부각이 됐죠. 근데 최근에 와서 특히 2000년대 좀 넘어오면서부터는 달에 좀 다시 각광을 바꾸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지구 영역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존재하던 상업적인 어떤 이 분야가 우주 공간까지도 쉽게 말하면 이제 달을 여행 갈 수 있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온 겁니다. 상업적인 지금 여행. 그렇게 준비 중에 있고요. 아시다시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달 자체에 대한 어떤 가치, 경제적 가치. 이제 그게 아까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뭐 헬륨3나 그다음에 뭐 히토리나 등 자원에 대한 어떤 가치가 다시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요. 특히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인도하고 미국의 엘크로스 등 위성들에 의해서 달에 물이 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면서부터 물이라는 자원은 엄청난 메리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달에 대한 자원의 가치가 부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아르테미스라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 큰 인류가 가진 최대 프로젝트죠. 달에 유인을 보내는 또 다른. 근데 달에 단지 사람을 다시 보내겠다가 아니라 달에 사람을 거주시키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극 기지처럼 기지를 하나 만들고. 맞습니다. 그 목적은 물론 달에 끝나는 게 아니라 화성이라고 하는 더 먼 신무주를 가기 위한 어떤 전초 기주로서의 역할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세 가지가 최근에 달에 대한 그 관심도를 다시 일으키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커뮤니케이션에서 제일 멋진 구호 중에 하나가 케네디 대통령이 했던 자 이제 달로 갑시다. 막 국민들이 막 여기에서 막 끌어오르면서 국뽕이라고 하죠, 흔히.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 어떤 단결이나 결속을 갖다 확 이끌어냈던 성공적인 사례가 있고 그 얘기를 다시 할 수는 없으니까 오바마 대통령 때는 이제 화성입니다라고 했던 건데 갑자기 다시 달로 가니까 사람들은 화성까지 갔다가 다시 또 달로 오는 이유가 이 단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되네요. 저는 그 케네디 연설 중에 그 우리가 달에 가기로 한 거는 그것이 쉬워서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이다. 이 문장 유명하죠. 최근에 보니까 무슨 광고에도 이렇게 나오던데요. 그 말이 참 아직도 가슴에 남더라고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쉬운 결정만 해서는 이게 뭔가 발전이 없잖아요. 때로는 어려운 결정도 해야 되는데 그게 가치 있는 일이라면 그게 개인도 그렇지만 국가도 그러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사실 60년대 초만 하더라도 뭐 미국이 소련에 비해서 굉장히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 우주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단숨에 역전시킨 것이 그 불과 1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의 아폴로 계획, 그걸로 결국 이제 사람을 그 달까지 보낸 그 성공적인 계획이었는데 그 역설적으로 아폴로 계획은 너무 성공적이어서 그래서 빨리 프로그램이 중단됐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원래 케네디가 얘기할 때는 이제 60년대가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69년 12월 31일 안에 보내겠다 했는데 몇 달 빨리 사실 성공을 시킨 거고요. 그 정치인들이 얘기한 일정을 사실 우주 계획에서 그렇게 일정보다 빨리 성공시킨 사례는 거의 없거든요. 거기 들어간 돈이 지금 현재 가치로 하면 한 17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가치로 170조. 네네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실 쏟아부은 건데 그때는 정말 뭐 다들 말씀하셨듯이 체제 경쟁 그리고 깃발꽂기 레이스였던 거고 그래서 아무래도 명분이 가장 좀 앞섰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지금 이제 달을 주목하는 거는 이제 지금은 오히려 실리
명분보다 다른 이미 깃발은 꽂았고 그것보다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주의 어떤 뭐 상업적 이용이라든지 아니면 자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진 기지를 구축하는 거라든지 이런 어떤 새로운 이유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워서 하는 겁니다라는 건 지금도 미국 드라마 중간중간에 계속 나옵니다. 그런 가사가 워낙 유명한 말이어서.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에서 네. 그 우리는 달로 가야 됩니다. 이제 그 어려운 일이니까 해야 됩니다라는 그 연설이 왜 나왔는지 배경을 예. 말씀드리면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면요. 원래는 체제 경쟁에서 소련과 미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경쟁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소련이 먼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든 겁니다. 예. 그것을 이제 미국이 워낙에 군사력이 방대하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다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는 방법밖에 없고 핵을 떨어뜨리려면 왜냐하면 비행기로 가서 날라서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비행기가 격추될 거 아니에요. 소련보다 미국의 군사력이 더 막강했기 때문에 당시에. 예. 그래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고자 했고 그런데 인공위성을 먼저 쏘아 올립니다. 스푸트니크 1호라는. 스푸트니크 1호. 예. 그것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만들어진 그 로켓. 제가 알기로 그게 R7인가 네, 그 로켓인데 네. 그걸로 쏘아 올린 거예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인공위성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련이 계속 앞서갔다고 하셨는데 인공위성도 먼저 쐈고 그다음에 유인 이제 사람을 우주 공간으로 보내겠다. 대기권 밖으로 벗어나겠다고 미국이 발표를 했는데 또 소련이 먼저 가가린을 보냈고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뒤지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미국이 달에 먼저 보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우리가 이기려면 아예 차원이 다른 목표를 제시해야 된다 해서 나온 것이 케네디 연설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역사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단장님. 그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시킨 다음에 이런저런 가짜 뉴스도 나돌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핵심 얘기는 네. 우리가 뭐하러 거기를 보내냐?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자원만 해도 달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이 정말 엄청난 거냐라고 하는 것도 좀 궁금하고 네. 달에 우리가 꼭 보내야만 될 이유가 있는 것이냐 이것도 이 시간 좀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뭐 다양한 이유들을 댈 수 있는데 아까 전에 뭐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사실 그거는 아까 상업적인 측면이죠. 이미 이제 그 민간 주도로 하는 그 우주 스페이스에 대한 어떤 상업적 가치는 이미 지금 뭐 스페이스X나 블루 오리진이나 또는 버진 갤렉틱 같은 업체들이 이미 준비 중이고 예. 실현에 가는 과정이 있어요. 이미 현실입니다, 현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상업적 측면을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제 자원의 가치라는 헬륨3가 이제 대표적으로 요즘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헬륨3의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뭐 한국에는 지구에는 헬륨3가 없느냐. 근데 헬륨3 자체가 사실은 태양풍에 의해서 누적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구 자체는 아까 우선호 완사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두꺼운 대기층과 예. 강한 자기장이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저 태양풍으로부터 직접적 노출이 안 되고 보호막을 우주에 있는 헬륨3가 네. 지구에 와서 좀 쌓여야 되는데 못 쌓이죠. 들어오지도 못하고 예, 오다가 예. 타버리거나 뭐 맞아요. 이런 예. 일. 대신에 달은 대기가 없고 자기장이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태양풍에 바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헬륨3가 매장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에너지 가치적인 차원에서 보면 헬륨3 달에 있는 헬륨3 가지고 예. 70억 인구가 1만 년 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 원일 거라는 추정을 합니다. 지금 70억이라고 건 지구 인구를 예, 말씀하시고 예. 만 년? 예, 1만 천년이 아니고 네. 만년. 뭐 이거는 이제 그럼 에너지가 해결되는 거네요. 아직까지 예측이 왜 그게 그러냐면 헬륨3 자체가 핵 융합을 하는 즉 결국에는 그게 인공 태양인데 핵 융합의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헬륨3 자체가 그 에너지원으로서 가치가 지금 한참 부각되고 있고요. 아마 경제적 가치로 보면 뭐 이거는 기준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좀 가격을 좀 다르게 책정하신 분도 있는데 톤당 4조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한 지금 110만 톤이나 뭐 150만 톤이 매장되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가치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뭐 어쨌든 달에 대한 도전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네. 이 커피잔에 헬륨3를 꽉 채워갖고 갖고 온다면 대한민국의 에너지는 한 수백 년간은 문제없이 해결된다는 정도의 그런 계산이네요. 이제 헬륨3가 왜 이제 그만한 가치를 가지는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헬륨3가 뭔지. 원자력 발전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전 세계에서. 이 발전 방법은 핵 분열입니다. 그러니까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는 드물게 존재하는 것들을 모아서 그걸 분열시키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갖다가 터빈을 돌리고 해서 전기를 만들어요. 예. 근데 이거는 위험하죠. 왜냐하면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게 방사성 물질이 나오잖아요. 방사능을 가진.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 위험성 때문에. 그런데 핵 융합 발전은 태양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그 존재하면서 수소가 4개가 붙여져서 헬륨 하나가 되면서 에너지가 나와요. 그게 핵 융합 발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자가 융합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입니다. 근데 헬륨3는 달에 많고요. 150만 톤 정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구에는 약 15톤? 뭐 이 정도밖에 없는 거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막대한 에너지 헬륨3를 가지고 오고 바다에 있는 중수소라는 게 있어요. 지구의 바닷속에 많이 있습니다. 얘네랑 융합을 시키면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거는 방사성 독립 원소가 필요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위험하지가 않은 거예요. 방사능이 나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핵융합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지구의 과제 중에 하나고요. 그럼 핵융합에 가장 적합한 게 뭐냐? 헬륨3다. 헬륨3가 어디에 있냐? 달에 많다. 가져오자. 이렇게 된 거죠. 그 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은 무거운 원소들은 뭐 우라늄이나 이런 애들은 뭔가 많잖아요. 뭐 양성자 92개나 있고 중성자도 100개 넘게 있고. 네. 굉장히 그렇게 뭔가 많은 애들은 분열할 때 에너지가 나와요. 근데 그렇게 복잡한 애들은 쪼개질 때 지저분한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방금 말씀하셨던 인체에 위험한 방사성 물질이 생겨나는데 부산물로. 그런데 가벼운 원소들은 수소, 헬륨 같은 가벼운 원소들은 융합을 할 때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 핵 에너지가 차이가 있어서. 근데 지금 태양이 빛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가장 가벼운 수소가 어쨌든 결합을 해가지고 두 번째로 가벼운 헬륨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뭔가 나올 쓰레기가 아예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에너지가 이제 보통 핵 분열 발전을 할 때는 화석 연료보다도 그러니까 석유를 태우는 것보다 보통은 한 100만 배 정도의 에너지를 많이 내거든요. 100만 배에서 뭐 1000만 배 정도. 근데 핵 융합 발전은 핵 분열 발전보다도 대략 뭐 대여섯 배 내지 10배 정도 에너지가 더 나옵니다. 에너지가 더 나오는 데다가 그 지금은 사실 그래서 핵융합 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어떤 거냐면 중수소하고 삼중수소를 써요. 그러니까 수소 중에 중성자 하나 있는 거랑 2개 있는 거. 중수소, 삼중수소를 가지고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 삼중수소가 이 원료인 삼중수소 자체가 사실 좀 방사성 물질이에요. 그다음에 중수소하고 삼중수소를 결합시켜서 헬륨을 만들 때 부산물로 중성자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렇게 핵 분열 발전보다 위험한 건 아니지만 중성자가 나와서 얘가 또 뭔가 좀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핵융합 발전에 지금 중수소, 삼중수소 융합 발전이 지금 핵 분열 발전보다 훨씬 좋고 안전하지만 그래도 약간 좀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여지가 있는데 만약에 원료를 헬륨3를 쓰게 되면 헬륨3에다가 중수소를 결합한다든지 아니면 헬륨3끼리 이렇게 융합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가 나오느냐? 헬륨4하고 양성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거는 그 반응 연료가 위험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반응 부산물도 위험한 게 안 나와요. 게다가 또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반응 부산물로 양성자가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바로 양성자는 전기를 띠는 입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전기를 뽑아줄 수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물론 핵융합 기술이 그러면 과연 성숙했느냐? 이건 좀 별개 문제긴 합니다. 이거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지만 원리적으로 그렇게 엄청난 그 이점을 가진 그 원소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굉장히 지금 많이 보고 있는 거고 지금 뭐 러시아가 추정한 거는 247만 톤이라고 그래요. 보통 110만 톤 정도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걸 뭐 돈으로 환산하면 560경원 이건 하나의 추정치입니다. 하나 추정치고 한 100톤 정도면은 전 세계 1년이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만 톤이면은 길게 봐서 한 10만 년까지도 쓸 수 있는 거죠. 많게 보면은.
그러면 사실 이 오페크 산유국들은 아무 의미가 이제 없어지는 날도 그리 멀지는 않은 듯 느껴지는데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연합이나 이런 데도 우주를 가려고 뭐 일본하고 손을 잡는다는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군요. 예. 근데 이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솔직히 과정은 공정하고 분배는 공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서 뭘 얻었다 치면은 부동산 문제입니다. 자, 누가 달에 가서 땅을 어느 만큼 확보하는데 그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많이 묻혀 있는 땅인지 이런 복잡한 문제도 생기긴 생기겠군요. 그건 뭐 타결이 될까요? 뭐 우주 협약, 달 협약 같은 게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걸 준비하는 과정인 것 같고요. 준비하는 과정. 어떻게 보면은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좀 규범을 만드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아시다시피 이제 아르테미스 약정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안전하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를 위한 원칙이라는 원칙을 하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규범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분쟁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준비를 하는 과정.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런 그 국제적 규범을 만드는 게 결국엔 우주 강국들에 의해서 주도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하면 이제 이런 그룹에 같이 합류해서 뭔가 저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건 저희가 2021년 5월 달에 아르테미스의 10번째로 약정에 서명한 상태라 제가 보기엔 그건 좀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저희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 그랬을 때 나중에 진짜 필요할 때 저희가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위상이 올라가느냐가 이제 남아 있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다에도 배타적 경제 수역 같은 게 서로들 싸우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건데 달에 수백 조를 갖다 투입해가지고 가서 개발하고 개척하고 한 사람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그래 나눠 씁시다. 우주는 뭐 누구의 것일 수 없죠. 이렇게 얘기할 일은 없는 거고. 67년인가 이제 우주국제협정이라는 게 체결이 됐는데 거기 보면은 달 표면에 뭐 주권을 주장하거나 행사하거나 이런 거는 못하게 했는데 자원에 대한 문제는 이제 없어요, 사실. 그리고 최근에 각국이 그 자원과 관련된 그 국내 법들을 쭉 만들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 일본, 미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누가 먼저 거기서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최소한 자원 이용에 대한 어떤 그 이권 이거는 뭐 좀 달라질 수 있는 일일 것 같아요. 우리가 뒤에서 우리도 좀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왠지 자부심과 조금의 안도감 같은 걸 이제 느끼긴 하게 되네요. 자, 설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는 시선 집중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달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1부 여기서 줄이고 잠시 후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설 특집으로 함께하는 시선 집중 토끼가 산다는 달나라 언제쯤 갈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건국대 이정필 교수 그리고 MBC 오승훈 아나운서 항공우주연구원의 달 탐사 사업단장이신 김대관 단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이 좀 예전에 발사체, 뭐 우주선 이런 것들의 이제 명칭도 좀 잘 모르다가 그래도 우리가 막 쏘아 올리니까 이제 국민들도 어느 정도 발사체란 위성체란 대충 알겠고, 근데 궤도선, 착륙선 이렇게 하면 또 이제 헷갈려지기 시작하는데 그런 용어들은 좀 정리를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크게 보면 탐사선이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예. 탐사선을 두 가지로 분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달 쉽게 말하면 일단 저희가 달 먼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달 주위를 돌면서 달의 어떤 촬영이나 과학적 데이터를 얻는 궤도선이 있고요. 궤도를 돈다고 했으니 궤도선이고 그 외에 이제 아시다시피 아폴로처럼 달 표면에 이제 내려서 직접 착륙하는 착륙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착륙선 안에는 로버라든지 또 다른 이제 장비들이 실을 수 있지만요. 어떻게 보면 탐사선이 이제 크게 두 종류라고 이해하시면은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갔는데 계속 돌고만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가서 표면을 밟고 오는 우주인도 있을 수 있고, 그래도 궤도를 돌고 와도 갔다 왔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달에. 그래야겠죠. 갔다 온 건 아니고요, 간 거죠. 그렇게 되나요? 예. 그러면
유인 무인 그것도 다 다릅니까? 궤도선이라고 하더라도. 그럼요. 예. 예. 그 이제 똑같은 궤도선이고 똑같은 착륙선이라도 유인 착륙선이냐 무인 착륙선이냐 또 나누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궤도선은 말하자면은 그 다른 천체 위성이 되는 인공위성이 되는 인공위성이 되는 거고 착륙선은 말 그대로 그 뭐 암석 행성인 경우에 예. 암석 위에 이제 내려앉는 게 되겠죠. 뭐 아니면은 뭐 이제 바다나 뭐 이런 표면이면은 뭐 거기 이제 풍덩 빠진다라든지 뭐 그런 식의 그 탐사선을 보낼 수도 있는데 이게 역할이 이제 사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궤도선 같은 경우에는 그 천체 자체를 인공위성처럼 돌기 때문에 뭔가 글로벌한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이제 좋겠죠. 뭐 전체적인 어떤 뭐 지도를 작성한다라든지 뭐 대기 상태를 본다라든지. 근데 착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그 국소적인 영역에서 좀 더 자세하게 뭐 지지를 볼 수 있다라든지. 그래서 역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둘의 어떤 조합과 상호 보완적인 어떤 이런 역할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제 아폴로 11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궤도선도 있었고 그다음 착륙선도 있었고 예, 3명이 이제 갔는데 한 명은 그 궤도선을 이제 조종하고 있었고 2명이 이제 내려갔던 거죠. 그리고 뭐 화성에 간다 이러더라도 사실 화성 궤도선이 또 따로 있고 화성 착륙선도 따로 있고 그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됐던 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궤도선 착륙선 그리고 이제 착륙선에서 다시 거기 포함되어 있는 로보 돌아다니는 애들 이걸 저 로보라고 하는데 궤도선 착륙선 로보를 한꺼번에 이제 보낸 경우도 있어요. 중국 같은. 그래서 굉장히 세상을 좀 놀라게 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다누리호를 보낸 것은 달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이어서 이제 궤도선이라고 하죠. 그러면 대한민국 최초의 달 궤도 탐사선 이렇게 하면 이제 다누리호의 공식 명칭이 될 수 있는 거겠군요. 네. 예. 이게 앞서서 뭐 달 탐사를 시작한 나라들이 이것저것 쏘아 올리니까 뭐 그 중에 우리도 하나 그냥 뒤에 따라갔겠지라고 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뭐 제가 거기 일을 하고 있어서 이거를 얼마큼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 의미는 뭐 분명히 설명해 주셔야. 지금 달 주변을 돌고 있는 인공위성, 달 인공위성이 몇 개가 되죠? 제가 알기로 한 8개 될 겁니다. 8개. 미국에서 한 4개 정도 최근까지 있고 중국이 한 2개, 인도랑 저희 나라, 우리나라 그렇게 해서 지금 8개가 쉽게 루나 오비터라고 하는 이제 오비터고요. 아까 뭐 교수님께서 말하는 이제 착륙선이나 이런 걸 제외한 오비터로는 이제 8개가 진행 중이죠. 네. 달을 돌고 있는 인공위성이 8개가 있는데 그거를 성공시킨 나라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4, 5, 4 나라인가요? 밖에 없는 거고 물론 뭐 착륙시킨 나라 일본 뭐 같은 경우도 더 있지만 굉장히 힘든 일을 하여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기술적인 어려움보다는 뭐 당연히 기술적이 어려운데 이게 좀 차이를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다누리가 아시다시피 작년 8월 5일 날 8시 8분에 발사가 됐어요. 그래서 한 4.5개월 동안 물론 좀 긴 거리를 거쳐서 달에 진입을 해서 작년 12월 말에 이제 잘 임무궤도 잘 안착을 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또 다른 위성을 보내서 달에 보낸 거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저희가 처음 우리별 1호가 92년도 8월 12일 날 8시 8분에 쐈었어요. 근데 저희는 또 딱 30년 후인 8월 5일 8시 8분에 쐈거든요. 그 시간대도 저는 좀 야 이거 우연치고는 너무 우연이다 인연이다 싶고 근데 30년이 걸렸지만 꽤 많은 발전이 이루어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전까지는 저희가 많이 개발했던 저궤도 정지궤도 위성들, 천리안이나 다목적 실용 위성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성공시켰죠. 근데 이런 저궤도 정지궤도 위성은 자체는 사실 지구 중력장 내에서 활동되는 위성들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저궤도 같은 경우는 발사체가 직접 임무궤도에 투입을 시켜줘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어떤 기동만 해서 바로 안착이 되는 조건이고 정지궤도 같은 경우는 이제 위상 전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4-5번의 번을 통해서 단반경을 장반경만큼 키워서 정지궤도만큼 높이를 올려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쉬운 기술은 아니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지구 중력장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한 시점에 만약에 그 실행을 못한 그 번이라고 하는 기동을 수행 못한다고 해도 다음번 찬스가 있거든요. 언제든지 다시 플래닝을 해서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근데 다누리 같은 이런 위성은 차이가 나는 게 지구 중력장을 벗어나서
지구가 아닌 또 다른 천체의 중력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진입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12월 17일이었는데 그때 첫 달 궤도 임무 궤도 진입 시동 기동이 있었습니다. 속도를 감속시켜야 되는 거예요. 워낙 속도가 빨라서 속도를 감속시키지 못하면 달의 중력장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나간다고 스윙바이 한다고 하죠. 그런 조건으로 날아가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다누리를 아예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고 만에 하나 그때 부분적으로만 만약에 기동만 한다 해도 그거를 다시 보수하고 궤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또 에너지를 또 연료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정기적으로 임무에 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어쨌든 그 다누리가 이번에 했던 그 달 임무궤도 진입 감속 기동은 저희가 처음 해보는 그리고 위험 부담 입장에서도 큰 문제였고 근데 어떻게 보면 기존의 기술에 대비 저희가 그걸 해냈다는 거는 제가 본 기술적으로 큰 진보가 있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금 더 이게 보충을 해도 될까요? 네. 김대관 달 탐사 사업단장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오승훈 아나운서. 네, 이게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한 천체 위를 돌 때는 고도에 맞는 속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킬로미터 상공에서는 몇 미터 퍼 세크, 뭐 1초에 몇 초성 얼마로 돌아야 딱 그 궤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쭉 놓여져 있는데 이 고속도로로 들어가려면 정확하게 방향과 속도가 맞아 떨어져야지만 그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드넓은 우주 공간에서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는 인공위성이란 놈이 정확하게 그 고속도로로 안착하기까지 그 속도와 방향을 완벽하게 일치시키려면 그거는 굉장히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땅 위에서 운전하는 것도 정확하게 속도를 맞춰서 들어가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 우주 공간에서 그걸 완벽하게 맞춘다는 거는 쉽지는 않은 일이죠. 항공 우주 쪽을 이제 전공으로 하고 계신 두 분이 얘기해 주시니까 외부에서 보면 어떨까 하는 이정필 교수님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보다 앞서서 달 탐사선 보낸 나라가 7나라인데 러시아, 구소련이죠. 그다음 미국, 일본 그리고 이제 유럽 우주국 ESA 유럽이 있고 그리고 중국, 인도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7번째 보낸 겁니다. 7번째. 세계 7강인 거죠. 우리가 월드컵 8강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앞에 두 분이 너무 겸손하게 얘기하셨군요. 지금 세계 7강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그 6나라, 그 6나라를 보면은 우리보다 전부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다 1억이 넘어요. 우리는 인구 1억의 절반밖에 안 되는 이런 나라에서 지금 앞선 나라들이 했던 일을 한 거고 그리고 또 보면은 그 6개 중에 일본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핵무장한 나라들입니다. 이 우연의 일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달 탐사선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의 토탈 파워가 받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5천만에 이 작은 국력을 가지고 지금 그 정도 일을 해냈다는 거거든요. 과학기술력의 총합이군요. 네, 총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미국 그 US 뉴스에서 발표한 그 2022년 세계 최고의 국가 순위에서 이제 그 국력 부분에서 한국이 6위했다고 이제 뭐 보도가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제 영어로 파워라고 이렇게 돼 있던데 국력이 6위인 것이 이게 결국 세계에서 7번째로 달 탐사선을 보낸 것과 이게 연관이 있는 거다. 그리고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은 뭐 앞선 나라들 소련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처음에 50년대 60년대 위성 쏘고 할 때요 실패한 게 절반 이상이에요. 절반 이상이고 달 탐사선도 뭐 많이 보냈다고 하지만 미국이나 소련에서 달 탐사선 보낼 때도 보면은 앞에 실패한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지금 달 탐사선 거의 지금 단번에 이렇게 사실 보낸 거고 우리 발사체 쏠 때도 뭐 한 3번만에 이렇게 성공을 했고 굉장히 높은 성공 확률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은 뭐 돈을 많이 줬길 했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많길 합니까?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이걸 기적같이 해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한국 국민으로서 굉장히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자, 지금 건국대 이정필 교수님 설명을 들으니까 뭐 자동차 만들고 배 만들고 그다음에 우주 과학까지도 여기까지
여기까지 가 있고 스마트폰도 만듭니다. 자, 이런 나라가 사실 없는데 예. 축구만 조금 더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 하나는 이제 다누리호 때 이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내비도 켜면은 유료 도로로 갈까요? 무료로 갈까요? 아니면 곧장 갈까요? 아니면 돌아갈까요?가 나오는데 상당히 길게 돌아갔다. 왜 돌아갔느냐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연료와 관련이 있습니까? 네, 연료와 관련 있고요. 일단은 달까지 가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예. 직접 전이라고 한 일주일이 안 되는 한 4, 5일 정도에 가는 방식입니다. 이번 오리온 그 아르테미스에서 보낸 오리온도 이제 그 코스를 썼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사람을 보낼 때 예. 어쨌든 그 우주 공간상에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영역 시간을 가장 최소화시켜야 되니까 직접 전이를 쓰죠. 대신에 단점은 이제 연료가 좀 많이 든다라는 거. 그 외에 이제 무인일 때는 무인 착륙선을 포함해서 무인 궤도선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위성전이라고 이제 저희가 지구하고 달 사이를 몇 바퀴를 돌면서 달로 근접하는 위성전이를 쓰는데 한 4주,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직접 전이보다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연료 측면에서는 조금 적게 되는 장점이 있죠. 근데 다누리 같은 경우는 그거랑 또 다르게 한 4.5개월이 걸렸거든요. 4.5개월. 예. 그래서 뭐 저희가 탄도형 달 전이 궤도 방식이라고 이제 BLT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지구에서 출발해서 달로 직접 보내는 게 아니고 태양 방향으로 이제 보내서 태양에서 다시 이제 태양이 끄는 이제 태양의 어떤 중력하고 지구 달 중력장에 거의 중립이 되는 이제 라그란지 포인트 L1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지구하고 달로 돌아오는 방식인데 생각해보면 이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구에서 펠콘 9에 의해서 발사될 때 다누리의 초기 속도는 초당 한 10.5km 정도 됐습니다. 예. 총알의 속도가 초당 한 700m니까요. 엄청 빠른 속도죠. 그런 속도로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다누리를 밀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태양으로 향한 곳이고 그러다 보면 한 155만 킬로까지 이제 멀어졌어요. 예. 대신에 이제 지구하고 달이 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뒤에서 속도가 점점 줄겠죠. 그래서 거의 슬 정도까지 섰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다누리가 가장 적었던 속도가 초당 90m였어요. 아까 10km가 넘었었는데 90m까지 속도가 초당 90m까지 떨어진 상태에서니까 거의 멈췄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 이후에는 다시 지구하고 달 방향으로 틀어서 가속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달에 들어갈 때는 한 2.3km까지도 속도가 증가돼. 이게 뭐냐면 아까 말한 거의 섰던 이후부터는 지구하고 달의 중력에 의해서만 가속이 된 거예요. 예. 발사체가 밀어줘서 가속이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순수하게 천체의 에너지를 저희가 이용한 거죠.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달에 진입을 하고 물론 뭐 쉬운 기술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달에 진입을 하고 근데 그런 장점이 뭐냐면 달에 들어갈 때 상대적으로 달과의 상대 속도가 가장 적다. 아까 말씀드렸던 달의 중력장에 포획이 되려면 그 위성체의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속도가 작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속도 양이 작아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 필요한 연료도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누리의 그 BLT라고 하는 탄도형 달 전이 방식이 시간은 4.5개월, 5개월 정도 걸렸지만 연료를 가장 적게 쓸 수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태양, 지구, 달의 중력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네네. 달에 연착륙하는 스타일이군요. 맞습니다. 만약에 직접 가려면 연료를 많이 실어야 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발사체의 무게 자체도 달라지는 거겠군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다누리가 이 BLT를 선택하는 거는 뭐 말 그대로 발사체 입장에서는 더 무거운 쉽게 말해 위성체를 발사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때 계획했던 건 뭐냐면 이제 설계 중량 자체가 550kg로 시작했는데 이제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제 무게가 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678kg까지 한 23% 정도 증가를 하면서 연료가 이제 저희가 260kg짜리 연료 탱크가 있는데 연료 탱크가 또 그만큼 또 늘어나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근데 연료 탱크를 또 증가시킬 수 없는 조건이었고 그러면 이제 이 정해진 이 무게 증가에 대해서 연료가 부족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대안으로 이제 BLT가 제시가 돼서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됐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일단 사진을 찍어서 섀도우캠 네네.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달의 모습을 촬영해서 이제 지구로 전송해 준 겁니까? 달에 있는 극지방에 세클턴 분화구라고 하죠. 분화구의 움푹 파인 지점에
영상을 보내왔는데 이제 이게 자체가 이제 의미가 그럼 뭐 그냥 일반 카메라로 갔으니까 찍었겠지. 찍었겠지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이해하시는데 일단은 그 부분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구하고는 좀 다르게 지구는 지구 공전 궤도 대비 자전축이 한 23.5도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북극과 남극에 빛이 그래도 상대적인 높은 위치에서 이제 들어오는 조건이 되는데 달 같은 경우는 그 공전 궤도 대비 자전이 1.5도밖에 안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달의 이제 극지방, 예를 들어 남극에 제가 서 있다고 치면 태양이 어디 있냐면 지평선에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28일 동안 한 바퀴를 지평선을 따라 쭉 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남극에서는 태양빛이 머리 위로 지나갑니다. 근데 만약에 남극에 우물같이 푹 파인 공간이 있는데 그 속에 있다면 제가 들어가 있다면 빛은 절대 들어오진 않아요. 머리 위로만 지나가지. 그 얘기는 뭐냐면 항상 빛이 닿지 않는 영구 음영 지역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뭐냐면 에라로 같은 기존의 나사의 운영 중인 궤도선 가지고도 그 지역은 빛이 없기 때문에 촬영이 안 됩니다. 검은색으로 나와요. 근데 이 섀도우캠은 그런 검은 지역을 특수하게 촬영할 수 있게 만든 카메라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번에 그 스켈톤 크라이테리아 분화구의 내부에 영상을 보여준 겁니다. 저희가 여태까지는 볼 수 없었던 부분이죠. 우리가 햇빛이 들지 않는 분화구를 찍어서 그렇죠. 사진을 찍으려면 사진은 빛이 들어와서 그 빛이 맺혀서 나오는 게 사진이잖아요. 근데 빛이 없으니까 반사되는 빛이 있어야지 그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빛이 없는 곳을 사진을 찍었다는 것. 이게 섀도우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이 찍는 김에 좀 칼라로 확 찍어주시지. 내가 근데 흑백과 칼라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 그 루티 영상을 보시고 지구에서 그 지구가 찍힌 영상을 보시고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루티는 이제 고해상도 카메라. 네네 맞습니다. 섀도우캠이랑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루티 같은 경우는 이제 흑백 카메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흑백 카메라로 돼 있는데 사실 그 뭐 칼라 기능을 넣을 수도 있었던 조건이에요. 근데 이제 무게 측면에서 제한이 좀 많았어요. 워낙 아까 말했지만 550kg 시작했던 그 중량 제한이 모든 설계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목적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루티가 총 6개 탑재체 중에 가장 무거운 탑재체예요. 12kg가 되니까요. 나머지는 그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칼라를 하게 되면 한 2, 3kg가 더 또 느는 문제가 있어서 무게를 어쨌든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기능을 뺐는데 사실 달 표면에 대한 촬영을 위해서는 칼라가 굳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달 표면과 관측을 위해서는 흑백으로도 충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무게 감소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흑백 카메라를 선택하게 됐고요. 굳이 칼라로 찍어서 볼 필요는 없는 거고 더 또렷하게 잘 찍히는 게 문제군요. 근데 이제 뭐 저기 달 갈스텍에 달에서 지구를 찍었는데 이제 흑백으로 나온 게 좀 아쉬워서 저도 좀 그 부분은 그러면 다누리가 가지고 간 장비 중에 지금 카메라 얘기가 나왔는데 다른 것들은 어떤 장비들이 있는 겁니까? 무슨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어떤 장비 이런 것들이 그럼 6, 7개 매달려 있다는 뜻 아닙니까? 네네. 일단은 한 6개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게 이제 항공연에서 만든 고해상도 카메라 루티 이번에 달에까지 가면서 저희한테 영상을 보내줬죠.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나사 섀도우캠 연구운영 카메라 극지방에 있는 어두운 영역을 찍어서 사실 그 어두운 영역을 찍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춥다는 얘기고 영하 한 160도 이하가 되면 물이 얼음으로써 증발하지 않고 안전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이 있는 어떤 위치를 촬영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간만선 분각이라고 해서 달 표면에 간만선을 측정을 해서 어떤 원소 지도를 만들어내거나 광시야 평광영상 카메라 폴캠 최초로 어떻게 보면 평광영상 그 지도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지구에서도 뭐 촬영할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달 뒷면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누리를 통해 가지고 전체를 다 스캐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초로 달 전체의 평광영상 지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해외에서도 관심을 꽤 많이 받는 이유고요. 그 외에 이제 경희대에서 자기장 측정기를 만들어서 약하지만 존재하는 이제 자기장 분포 맵을 만들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DTM-PL이라고 하는 우주 인터넷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우주 공간상에서 인터넷을 기술적으로 한번 검증해보는. 통신이 제대로 잘 되는가 이런 문제입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주에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까 교수님도 말했지만 탐사선 종류 중에는
쉽게 말하면은 서비스 모듈이라고 중계할 수 있는 또 궤도선도 있고 착륙선도 있고 로보도 있고 각각이 다 보면은 하나의 어떤 그 노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각각의 서로 다른 IP를 가지고 통신할 수 있거든요. 그게 또 지구까지 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지구하고 보이는 지점도 있고 안 보이는 지점도 있다 보니까 통신이 끊기기도 하고 예. 이어지지도 하고 그런 조건에서 그런 노드 간의 데이터 전송이 문제 없이 연속적으로 잘 이루어지게 하는 게 이제 우주 인터넷 기술인데 이제 그런 걸 시험해 보는 거죠. 다른 기술들은 이제 결과물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할 텐데 네. 카메라 같은 경우는 성공적이었습니까? 저희 고해상도 카메라는 기대 이상이었고요. 예. 뭐 그도 그렇게 이제 저희가 원래 고해상도 카메라로 처음에 준비했던 거는 사실 이 영상을 찍으려고 했던 거나 보다는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제 사전에 좀 한번 테스트해 보자라는 게 좀 컸어요. 왜냐하면 BLT라고 하는 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그 기간에 저희가 해보자 그래서 8월 26일 날 이제 처음 찍었는데 지구로부터 한 124만 킬로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이건 어떤 사진입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예, 건? 이게 지금 다누리의 고해상도 카메라가 처음 찍은 지구하고 달을 동시에 찍은 거예요. 아, 지구와 달을 네, 동시에. 왼쪽이 이제 달이고 오른쪽이 이제 지구인데 처음에 제가 이거를 보고 오른쪽에 있는 지구가 확대된 사진 한번 봤었어요. 근데 너무 선명해서 천리안위성 아시죠? 천리안위성 기상위성이 저희 천리안위성 가지고 이걸 합성해서 만들어서 좀 모자이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저희가 나중에 이게 진짜 고해상도 카메라로 찍었다는 걸 보고 너무 흥분해서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기억나는 게 저희 엔지니어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아직 12월 말까지 달에 갈 시간이 충분하니까 이제 8월 26일이었고 우리가 앞으로 이 사이에 뭘 더 찍을 수 있을지를 한번 미리 준비해 보자.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왔고 그래서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9월 15일부터 10월 15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지구를 가운데 두고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장면을 요겁니까 지금 공전하는? 네. 점점점 하나씩 그래서 찍히죠. 점 하나가 하루에 한 번씩 같은 시간에 찍은 거고요. 특히 9월 24일 날은 이렇게 지구를 지나가는 달을 조금 10분에서 20분 간격으로 빠르게 촬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 달짜리 코스를 이제 만드는 이 촬영을 하고 사실 저도 이거는 공전하는 이미지는 딴 데서는 못 본 것 같아요. 이 전체를 다 찍는 게. 그도 그렇게 전체 이 폭을 한꺼번에 다 고려해서 항상 찍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찍어서 이어 붙인 게 아니고요. 항상 저 화면으로 찍은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또 11월 24일 날 저희가 지구, 달, 다누리가 일직선이 되는 위치가 있었어요. 네. 그 위치에 보면 거의 지구보다 달이 물론 작지만 달이 지구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거의 크기가 같이 보이는. 그래서 물론 사진에 지금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는 건데 사실은 이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왼쪽에 이제 세워져 있다면 왼쪽에 이제 태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계획해서 찍었는데 저희가 이거 나사에 보내줬을 때 나사 그 담당하시던 분이 이거 지구하고 달 따로 만들어서 붙인 거 아니냐고. 붙인 거 아니냐. 네, 그 정도로 해서 나름 그 루티 고해상도 카메라의 어떻게 보면 그 해상도를 보고 자신감도 생겼고 그런 어떻게 보면 발사 전에 설계 전에는 저희가 준비하지 못했던 거지만 다누리가 어떻게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깜짝 선물 같은 그런 이미지들이었습니다. 그 아까 보신 공전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그 사진들은 이게 BLT 궤도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넉 달 반을 돌아서 태양 가까이까지 간 다음에 이렇게 돌아오는 그 궤도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이 사진을 찍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먼 우주 공간에서 찍어야 되는 사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선 이걸 보신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저도 알기로 이게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로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모습을 한 달에 걸쳐서 찍은 거예요. 이거를 BLT 궤도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사진이 나온 거거든요. 직행 타고 바로 갔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군요. 예. 사실 BLT 궤도 자체가 그렇게 시도를 해서 달에 간 경우가 극히 드물거든요. 우리가 뭐 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그 지구에서부터 한 150만 킬로미터 정도 이렇게 멀리 둘러서 가는 거잖아요. 둘러서 가는 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달보다도 훨씬 더 먼 거리에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지구 궤도만 위성을 보냈었는데 달보다도 훨씬 먼 거리 심우주까지 항해를 해봤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도전이었는데 그거를 처음 성공을 한 거고 거기 실려 있는 탑재체들이
정상적으로 그 기대보다 훨씬 더 나은 성능을 지금 발휘를 해준 것이 지금 이런 사진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냥 상식으로는 태양계 제일 안쪽에 있는 위성이 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태양에도 상당히 가까이 다가갔다 온 거네요. 그런가요? 많이 가깝진 않고 뭐. 지구와 달의 거리가 38만 킬로미터 정도 돼요. 예. 근데 이게 다누리가 아마 155만 네. 킬로미터니까 한 4-5배 정도 네. 달까지의 거리에 4-5배 정도까지 간 정도를 거죠. 빙 돌아서 네. 달에 무사히 접근해서 궤도에 안착하고 싣고 있던 모든 장비들이 정상으로 돌아가서 그렇죠. 결과물들을 보내오고. 네. 아까 그 보신 것들이 공전하는 그 사진에서 지구를 잘 보시면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지구가 모양이 계속 변하거든요. 그게 고해상도 카메라가 그 정도로 정교하다는 걸 또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해상도 카메라를 단 이제 뭐 1차적인 목적이 우리가 뭐 2030년대 초반에 달 착륙선을 이제 보낼 예정인데 예. 그러면은 착륙 후보지를 이제 또 골라야 되잖아요. 어디가 제일 네. 착륙하기 좋은가? 네. 그거를 이제 이 훌륭한 카메라로 이렇게 달 알겠습니다. 표면을 탐색할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지금 기대가 큰 거죠. 통신 실험에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각종 물질들에 대한 연구에 또 착륙지에 대한 미리 사전 탐색에 엄청나게 뭐 중요한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거 듣다 보니까 벌써 2부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설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는 시선 집중 2부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후 8시 3부에서 이어집니다. 김종배 시선 집중.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엽니다. 오늘은 설 특집 토끼가 산다는 달나라 언제쯤 갈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김대관 항공우주연구원 달탐사 사업단장 그리고 건국대 이정필 교수 오승훈 MBC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선 좀 요거 자세히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달로 가자는 아폴로 계획이 있다가 몇십 년 지나서 다시 아르테미스 계획이라는 게 등장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들은 얘기는 미국이 주도를 하는 다국적 달 탐사 프로젝트다. 이건 김대관 관장님 맞습니까? 네, 예. 표면적으로 보면 이제 그게 맞고요. 예. 실질적으로는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게 아폴로 때하고는 다르게 아폴로 때처럼 이제 달에 다시 사람이 재방문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예. 이제는 달에 사람을 거주시키겠다는 이제 목적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환으로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아르테미스 1이 발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무인 궤도선이었고요. 예. 24년 내년에 이제 유인 궤도선이 발사가 될 거고, 그다음에 25년도에는 또 유인 착륙선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이후에 또 루나 게이트웨이에 또 거주하거나 27년도에 또 달 기지 건설 등 이런 다양한 아르테미스 계획이 이제 준비 중에 있고요. 예. 사실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왜 이름을 아르테미스라고 지었을까? 그 달의 여신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네. 아폴로의 아폴로의 쌍둥이 아. 여신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69년도 아폴로를 준비할 때 그럼 이미 다음에 왜냐면 이번에 이제 여성을 보내거든요. 이미 그거를 준비하고 아폴로라는 이름을 만들고 아르테미스가 사용된 건지 왜 제가 그 생각을 하냐면 이번에 그 SLS로 발사된 그 오리온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그 우주인을 시우를 날르는 크루를 날리는 그 우주선이 오리온이에요, 이름이. 근데 오리온이 누구냐면 아르테미스의 애인이에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이기도 하고 그 이름 자체가 뭐 그 벌써 다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그렇게 준비하려고 했다라는 게 만약에 했다면 네. 진짜 이거는 또 다른 또 스토리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금하네요. 처음부터 다 그 사실은, 계획에 예.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건지. 달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뭐 행성 탐사선 이런 거 보낼 때도 그 행성의 이름 자체가 다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내는 탐사선들도 거기에 맞게 신화적인 내용을 재구성합니다. 아니면 뭐 그 행성과 관련된 어떤 과학자들 연관을 시킨다든지.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은
이게 역사가 짧으니까 자기네 신화가 없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네만의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어떤 과학 기술로.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그 창어 계획이 이제 달 계획인데 창어 3원과 거기 실려 있는 그 달 표면 로버가 있어요. 그 이름이 옥토예요. 옥토고 그 다음에 창어 4호가 그 달 뒷면에 최초로 이제 착륙을 시켰는데 그 달 뒷면에 뭔가 착륙시켜서 작동을 시키려면은 그 중계 위성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이제 달 궤도선이 돌고 있는데 그 궤도선 이름이 작교예요. 작교. 네. 그러니까 뭐 중국도 그러고 미국도 그러고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뭐 역사와 전통 그런 거를 지금 현대까지 이어 나가려고 하는 그거를 과학 기술로 풀어내려고 하는데 우리도 사실은 좀 그런 우리만의 새로운 신화를 이제 이름을 만들어 미리 지어놔야겠네. 이 서사는 인류사에 길이길이 남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아르테미스 계획 자체가 이거는 예전에 뭐 아폴로 계획이나 이런 것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레벨이 다른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달 남극에 거주할 수 있는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어떤 기지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달 궤도에 뭐 어떤 새로운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우주 정거장 같은 그런 시설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이제 심우주로 가기 위한 어떤 새로운 발판을 만드는 뭐 거기서 나중에 진짜 뭐 화성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건 뭐 잠깐 찍고 온다든지 깃발 꽂고 온다라든지 뭐 가서 샘플 채취 온다라든지 이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계획이에요. 하나씩 좀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는 몇 개 나라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국적이라고 아까 얘기는 됐습니다만. 저희가 21년 5월 달에가 10개, 10번째였고요. 지금 한 20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23개 나라로 알고 있는데 더 늘었을지는 모르겠네요. 계속 늘어나는 거군요. 그 중국하고 러시아가 삐진 것 같은 동안 뺐습니까? 이 사람, 이 나라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 관계에서 일부러 제껴놓은 겁니까? 아니면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우주 탐사, 뭐 우주 정거장도 만들고 있고, 자기네가. 아까 말씀하신 달 착륙이나 아예 독자적인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요. 뭐 러시아는 러시아 나름대로 또 이제 다른 또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외에 미국을 주도로 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약정에 서명해서 한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얼만큼 더 참여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아마 논의가 돼야 되지 싶어요. 저희 나라도 일단은 아직은 아르테미스에 저희 나라가 어떤 업무를 어떤 역할을 할지를 좀 논의 중인 과정이라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쉽지 않네요.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 사이에서 이제 묘한 긴장 관계도 있을 것이고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의 문제. 그다음에 잘 진행됐을 때에 이제 배타적인 권리를 갖다 확보하는 문제. 그럼 나중에 심하게 싸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싸우면 여기 와서 싸우지 않고 그 달에서 싸우면 일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먼저 가야 되는 거죠. 먼저 가서 영유권을 추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뭐 예전에는 저희 어렸을 때는 보면 5대양 6대주 얘기하다가 이제 남극 대륙이 포함되면서 5대양 7대주 얘기를 해요. 7번째 대륙이라고. 저는 이제 달에 사람이 거주하게 되면 8번째 대륙으로 포함되지 않을까. 그만큼 먼저 가서 섭렵을 하고 저희가 일찍 가면 깃발 꽂고 이렇게 금 거가지고 옛날에 서부개척 시대에 말뚝박하고 하듯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칙적으로는 주권 행사는 금지돼 있는데 이게 뭐 어디 가서 정말 뭐 아르테미스가 여기에 뭐 기지를 만들고 중국이 또 딴 데 기지를 만들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부딪히는 충돌하는 지점이 분명히 생기겠죠. 그리고 지금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주 협력에서도 굉장히 이제 서방하고 관계가 굉장히 틀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르테미스 계획은 전혀 차원이 다른 우주 진출 계획이라서 이게 제가 받는 느낌은 이제 옛날에 대항해 시대가 열렸던 대항해 시대가 사실 인류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 역할을 하잖아요. 나중에 먼 훗날 봤을 때 아르테미스 계획이나 21세기 이런 우주 진출이 그런 대항해 시대와 맞먹는 어떤 그 인류사의 분기점으로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앞으로 뭐 이게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그 아르테미스 계획 같은 경우에는 또 옛날하고 다른 게 민간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또 이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것도 지금 좀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간 기착지의 개념이나 어떤 전진 기지의 개념이면 달에서 화성을 가거나 달에서 금성을 가는 건 지구에서 가는 거랑은 뭔가 좀 다릅니까? 많이 그럼 다르죠. 예. 사실 이 아르테미스의 어떤 그 달 거주 예. 이 목적 자체가 사실은 예전에 오바마 때 이제 화성을 목표로 했다가 사실 트럼프 행정 오면서 아르테미스 이게 이제 발족이 되고 달에 거주시켰는데 사실 이게 뭐 화성을 안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화성을 가기 위해서 달에서 미리 저희가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나 자원을 확보하고 준비를 하겠다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전초 기제라고 이제 저희가 부르는 이유고요.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구에서 출발할 때 그 달의 중력장이 어쨌든 6분의 1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달에서 만약에 출발할 수 있다면 상당히 그 추력 자체를 키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반대로 그 얘기는 뭐냐면 더 큰 무게를 싣고 또 출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자원이 될 수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뭐 물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하죠.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게 물이고 물 자체는 이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구에서 운송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그만큼 또 비용이 많이 들 거고.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섀도우캠을 통해서 달의 극지방에 있는 얼음이 만약에 얼음을 이용한다면 그 얼음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이제 물이 확보된다는 얘기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의 가장 필수 물질이기도 하지만 수소와 산소를 통해서 또 다른 에너지, 발사체 에너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달에서 발사체를 저희가 에너지원도 얻어가면서 낮은 중력으로 발사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더 나가서 화성, 더 먼 신무주를 가기 위한 어떤 주요한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김대관 달 탐사 사업단장님 얘기였습니다. 예. 그리고 달에는 또 대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엄청난 이점이고요. 뭐 중력도 약한 것과 대기도 없고 지구에서 발사체를 쏘면은 지구 대기권을 통과해서 이렇게 벗어나는 데 쓰는 게 연료 한 90%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근데 달에서 쏘면은 지구보다도 한 4% 정도면은 된다 그래요. 이게 사실 이게 무거운 거 쏘아 올리려면은 연료가 많아야 되잖아요. 예. 그럼 그 연료 무게를 감당해서 또 더 많은 연료를 실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좀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은.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해서 이게 좀 가볍게 쏘아 올릴 수 있다면은 그만큼 이게 선형으로 비례해서 연료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사실 적은 연료로도 달에서는 발사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이종필 교수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더 멀리 나가는 어떤 전진기지라고 한다면 미국은 화성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성 가자고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갑자기 달로 아르테미스가 확 등장하니까 화성 얘기는 좀 쏙 들어갔나요? 아니면 뭐 진행은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뭐 연기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 연기. 예, 화성으로 가자가 이제 오바마 행정부의 목표였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화성이 아니라 달로 먼저 가자로 바뀌었고요. 아, 예. 예,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달로 가자가 그대로 유지되는 모양새입니다. 왜냐하면 화성을 가는데 화성으로 직접 가자라는 목표에서 달을 거쳐서 화성으로 가자라고 하면 달을 거쳐서 화성뿐만 아니라 더 심우주, 금성이나 뭐 다 태양계를 벗어난 심우주까지도 달을 전초 기지 삼아 갈 수 있다는 명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달을 먼저 가자라는 데 이제 진영에 상관없이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화성은 당연히 다음 목표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구에서 직접 가느냐 아니면 달을 거쳐서 가느냐 요게 달라졌을 뿐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글쎄요. 이 교수님한테 여쭤봐야 될까요? 아니면 김 단장님한테 여쭤봐야 될까요? 달에 지진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가끔 걱정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뭐 지진이 몇 분 하는 게 아니라 뭐 몇 시간씩 되기도 한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갖고 월진이라는 게 진짜 있는 겁니까? 글쎄요, 제가 그 부분은 좀 뭐. 확인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달에도 지진, 뭐 지구에도 지진인데 달에도 지진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우리 지구의 지진은 보통은 이제 멘틀과 뭐 이게 지각 안에 있는 멘틀, 뭐 핵 이런 안쪽의 운동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천체는
지각 안에 네. 그런 뭐 움직일 수 있는 물질들로 이루어졌을 거고 그렇다면 달도 지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이거 나중에 한번 그럼 아니, 다시 뭐 충분히 가능하죠. 네. 어쨌든 지진계 같은 거 설치해 두지 않았던가요? 달에? 그 저희께 없어서 확인 알겠습니다. 자, 그렇고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을 예. 이제 어떤 지구 전체 인류의 공적 자산으로 바라보면서 뭔가가 진행되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 역시 강대국들이 이렇게 다들 뛰어드는 걸로 봐서는 그리고 거기에 잠재력으로는 상당한 것들이 담겨 있을 거다라는 추측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주라고 하는 것을 어떤 걸로 바라봐야 될까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I, 인공지능, 로봇 이런 얘기들이 맨 처음에 나오다가 그게 이제 현실 속으로 쑥 들어와 버리니까 이것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가치나 또는 판단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막 엉키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주도 미리미리 고민해서 정리를 잘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해도 좀 넓히고.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냥 지구 표면에서 아까 대항해 시대를 말씀드렸는데 예. 그것도 사실 좀 멀리서 보자면은 그냥 2차원적인 운동이었잖아요. 지구 표면에서. 근데 우리가 우주로 간다는 거는 이게 인간의 활동 영역이 비로소 3차원 영역으로 확장이 되는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런 만큼 그 자체가 굉장히 좀 인류사의 획기적인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뭐 거기서 뭐 자원을 얼마나 채취하고 뭐 거기서 어떤 뭐 영유권 다툼이 있고 없고 이런 걸 떠나서 우주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획기적인 그 우리가 태어난 어떤 그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멀리 나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왜 우리는 우주로 나가야 하는지 우주로 나가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달에 사람을 보내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사실은 우리의 어떤 그 관점에서 뭐 좀 어떤 새로운 철학이랄까 비전이랄까 이런 거를 좀 국민적 공감대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만의 어떤 새로운 신화를 또 좀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뭐 좁게 본다면은 지금은 이제 또 뉴스페이스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국가 주도로 모든 게 다 됐다면 지금은 민간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사실 좀 과도기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국가 주도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해왔는데 그런데 이제 한숨 좀 돌리려고 하는 시기에 보니까 이게 또 민간하고 또 서로 협력을 해야 되고 역할 분담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돌아오고 있고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또 슬기롭게 또 좀 대처할 것인지 좀 그런 그 국가 전략 차원에서 이렇게 좀 우리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예. 그 어차피 과학은 발전하고 기술은 발전합니다. 우리가 2016년에 알파고가 AI로서 이세돌 구단을 이긴 게 아마 2016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 AI가 앞으로 발전하면서 경제적으로 이런 이득이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기업들이 계속 AI를 이용한 무언가를 계속 내놓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로부터 지금 한 8년 지났나요? 지금은 기업들이 AI로 뭘 할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AI가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지금 생활이 됐습니다. 이미 거의 생활이 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것들에 AI가 녹아있는 수준으로 거의 왔다고 봐요. 그렇게 기술은 발전합니다. 우주로 나가는 게 더딜 수는 있지만 우주가 생활권이 되고 우주가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는 거는 어쩌면 다가올 미래입니다. 그 다가올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우주를 막연하게 우리와 다른 것 이렇게 보기보다는 나중에 우리의 생활권이 될 무언가로 시선을 좀 우주 쪽으로 다시 돌려보고 조금 친근하게 느끼고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미리 준비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승훈 아나운서 말을 듣다 보니까 이미 하나의 생태계를 보고 우리의 생활하고 지금 이제 묶이기 시작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경제적인 뭐 자원 이런 쪽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AI가 그런 길을 걸었던 것처럼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주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금은 경제적인 것에 집중하지만 나중에는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는 시기가 머지않지 않았나. 예. 근데 김대건 단장님 아르테미스에 참여도 하고 그것도
다른 나라들에 이렇게 쭉 상대적으로 보면 꽤 일찍 참여한 편에 속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우주 개발하면은 항상 큰 나라들을 보고 있어서 그랬는지 아직도 많이 뒤쳐졌을 것 같은 생각. 그리고 뭔가 투자를 더 많이 하고 빨리 쫓아가야 되는데라고는 좀 촉박하다는 느낌 같은 것도 받고 막 그렇습니다. 어떤 투자를 어떻게 하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될까요? 일단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면 저희가 늦죠. 당연히 늦고. 근데 아까 전에 또 얼핏 얘기하시면은 그 나라의 경쟁력을 따지면 사실 늦은 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입장에 저희 기준에 보면 꼭 늦었다고 꼭 불리한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저희가 또 빨리 배울 수 있다는 기회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은 우주라고 하는 부분.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뭐 투자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공감대가 조금 더 형성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누리호나 다누리를 통해서 국민들이 호응은 상당히 많이 높아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다누리를 통해서 그런 어떤 과학적 데이터나 이런 걸 가지면 공감대가 확보가 되실 거고 그 이후에 심우주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지 않을까라는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부터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계속 뭔가 좀 만들고 저희가 홍보하고 설명드리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꼭 우주냐? 신비한 게 사실 우주만 신비한 게 아니잖아요. 심해도 안 가본 데가 더 많다는데. 그리고 그 비용을 들어서까지도 왜 꼭 우리가 우주로 가야 되느냐? 또 이 논의가 또 시작될 겁니다. 또 여전히 불만을 갖고 하지못해 지구가 평평하도 믿는 분들도 많아요. 다누리 이번에 보낸 그 이미지도 조작됐다고. 그 가짜 뉴스 만든 사람들 분들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또 믿음이니까. 그거를 제가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만큼 사실 또 그만큼 저희가 또 설명하고 홍보해야 되는 또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아까 대항해 신기에도 말씀을 하셨고 오승환 아나운서가 이제 미래 우리의 뭐 삶도 얘기를 하고 거의 이미 다가왔다라고 얘기했지만 아직 우주에 대해서 저희가 얼만큼 아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얼만큼 아는지도 모른다. 네, 대항해 시대 때 만약에 대항해를 안 나섰다면 대륙을 발견했을까요? 그렇죠. 나섰기 때문에 그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 다음 문화가 만들어진 거죠. 15세기, 17세기를 넘어가면서. 사실 지금도 우주도 사실 얼마 큰지도 몰랍니다. 저희가 왜 코끼리 등에 있는 조그만 개미가 코끼리 몸 전체를 다 바라볼 수 있을까요? 코끼리 어떻게 생긴지 모를걸요. 자기는 코끼리 그렇죠. 몸에 있지만. 그게 뭐냐면 나가봐야 어떤 건지 알 수 있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 우주 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 더 생각한 게 뭐냐면 이 다누리만 해도 10년이 걸렸어요. 준비부터 해서 지금 오는데 10년부터 시작했지만 준비 과정도 있고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30년이 걸리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아니면 내년에 뭔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업이 아니고 한 세대가 준비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그 우주 대항해 시대라는 걸 준비를 안 하면 저희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 다음 세대가 그 기회를 못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지 우주 탐사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저희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에 장기적인 플랜을 준비를 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이루어지면서 또 하나는 국제적 교류. 그걸 통해서 저희가 아까 뒤처진 기술을 메이크업할 수 있거든요. 보상할 수 있거든요. 이걸 김대관 단장님한테 여쭤보면 상당히 좀 이렇게 난감할 수 있어서 이건 오승훈 아나운서한테 정부의 투자든 정책적 지원이든 뭐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광대한 비전에 대해서 어렵습니다만 저는 정말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 거라고 생각하고 답을 드리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사실 이런 말씀하신 대로 10년, 뭐 30년이 걸릴 수 있는 사업들이 그 예산이라든지 투자 같은 것들이 정권에 따라서 바뀌거나 정책들이 바뀌거나 이런 것들이 좀 적어져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뭐 요즘 말을 하기 좀 어려운데 제일 걱정되는 상황을 제가 이제 그냥 삼자에서 이제 당사자분께서는 말씀하시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누리호가 발사된 이후에 그 직장인의 블라인드에 이제 누리호 관련해서 진실을 밝힌다고 이제 아마 내부자분인 같은데 올린 글이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낮은 연봉, 타 연구기관보다 1,000만 원 적다 이런 거하고 그 다음에 출장비도 낮고 그리고
자, 표현이 이렇습니다. 국뽕으로 일시키면서 주말 야근 심야 수당 다 안 주는 곳. 인원 충원 요청해도 충원이 안 된다. 나루 때 2차례 발사 실패했다고 임금 인상 없고 물가 인상률에 따른 증가도 없어서 사실상 삭감. 마지막 나루 발사 성공했을 때는 삭감된 거 원상 회복 안 해줬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악한 처우 개선에 대한 내부자 목소리가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수치를 한번 보자면 2020년 기준으로 우주개발 예산이 GDP 대비 미국이 0.21%, 러시아가 0.2%, 한국은 0.04%예요. 그러니까 5배 적습니다. 선진국보다. 그리고 2019년 기준 항우연 우주 프로그램 예산을 보면은 나사의 2.2%. 나사의 2.2%입니다. 예. 중국 국가항천국의 23.8%, 일본의 한 33% 정도예요. 그리고 우주개발 인력을 보면 항우연 다 해서 한 1,000명 정도인데 나사는 17,000명. 한국의 항공우주 기술 수준이 미국의 한 6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객관적인 수치를 보면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만든 거예요, 사실 이분들이. 그런데 언제까지 옛날에 뭐 우리 못 살 때는 그냥 뭐 적은 돈 받고 열정페이 하면서 애국심으로 하라 이게 통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확실하게 처우를 해줘야 되고 확실하게 돈을 투자해야 되고 전문 인력 많이 뽑아야 됩니다. 결국은 사람이 많고 돈이 많아야 그리고 그 속에서 자유롭게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그래야 그 분야가 크는 거거든요. 우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뭐 그것도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항공우주공학 쪽에서 이제 벗어나오긴 했지만 그쪽에 종사할 뻔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돌아보면 사실 처우라는 것들을 굉장히 신경 쓰거나 하지 않습니다. 자부심이거든요. 예,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이 세상을 뭐 이롭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추상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이 세상을 밝게 한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 그런 것들이 녹아져 있어야 되는데 이런 처우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의 기조가 일관되게 유지된다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연구원들이 생각하기에 있어서 이 일을 함에 나는 정말 자부심을 느껴라고 인식될 수 있게끔 이분들이 결정을 하고 이분들이 앞으로 우주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이분들의 아이디어가 직접 반영이 되고 이분들의 활발하게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미래를 계획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자부심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관련해서 하나만 덧붙이자면은 지금 이제 우주항공청 만드는 논의가 이제 활발해지고 있는데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과기부 산하로 만든다 이것 때문에 사실 좀 논란이 많아요. 과기부 자체가 원래 힘도 없는 부서인데 거기 다시 산하로 들어갔을 때 과연 우주 관련된 총괄적인 범정부적인 어떤 그런 정책 역량을 펼칠 수 있겠는가? 뭐 예산 문제에서부터 인사에서부터 이왕 이렇게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로운 틀을 짜는 거라면은 좀 더 넓은 생각을 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해당 분야 종사자들 전문가들이 자기 독자적인 역량을 좀 발휘할 수 있게 그런 제도를 좀 뒷받침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언론 보도의 문제도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려울 것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하는데 항상 뭔가 하면 무조건 엄청난 결과를 내놔야만 되는 것처럼 언론들이 몰아간다든가 압박한다고 부담을 준다든가 그러니까 국민들은 뭔가 돈은 들였는데 왜 아무것도 안 나와라고 이제 자꾸 초조하게 생각하거나 그렇죠. 성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늘어나는 것 같고 그런 데서 이런저런 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언론도 뭔가 이 우주 과학에 대한 또는 달 탐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좀 더 깊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듣고 자 김대관 단장님께 마지막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각오를 좀 들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붙여서 우리는 언제 달에 갈까요? 이 답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사람을 달에 보낼까요?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죠? 일단은 뭐 궤도선하고 이제 저희가 궤도선을 보낸 상태고 다음에 32년 착륙선이 가고. 근데 사실 이런 플랜은 있는데 아직 유인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구체적이진 않아요. 근데 조금 이게 저는 아예 다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착륙선 자체는 뭐 톤 단위예요. 그냥 뭐 저희 지금 32년에 계획한 거 1.8톤 잡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유사하게 좀 크거나 뭐 이런
그거인데 유인을 보낸다는 거는 40톤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50톤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아폴로 때 예를 들면 이게 뭐냐면은 그뿐만 아니라 이제 관련된 기술이 어마어마한 또 기술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실 무인과 유인은 너무 수준이 달라요. 좀 그러면 저희가 1.8톤을 보내는 차세대 발사체를 그때까지 개발할 건데 그러면은 유인을 보낼 수 있는 40톤 이상을 실을 수 있는 다음 발사체를 언제까지? 사실 그것도 SLS 같은 그런 초강력 발사체가 있으니 미국이니까 가능하지 않나. 근데 그러면 그걸 저희가 다 준비할 거냐? 그건 또 다른 논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어떤 필요한 부분은 국제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고요. 길게 보면 저는 50년 안에 사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를 30년에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를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얼만큼 패러럴하게 동시에 준비해서 할 수 있을까를 노력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달에 도착합니다라는 중계 방송이 오승훈 아나운서가 그때도 라이브 중계를 하시겠지요? 제가 하면 영광이죠. 그러면 저는 지팡이 짚고 맨 처음 우주인이 달에 착륙하던 그 초등학교 교무실 중계 TV 앞에 가서 고향에 가서 한번 기념으로 집에서 그냥 소파에서 보는 것보다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그 초등학교 교무실로 한번 다시 가겠습니다. 인증샷 보내주시기 인증샷 보내주세요. 그때까지. 자, 저도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빨리 좀 서둘러 주십시오. 김 단장님. 자, 지금까지 우리는 달에 언제면 갈 수 있을까? 항공우주연구원의 김대관 달탐사 사업단장님 그리고 건국대 이정필 교수 오승훈 MBC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설 특집 토끼가 산다는 달나라에 언제쯤 갈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특집 방송 꾸며드렸습니다. 시선집중 설 특집은 내일도 이어집니다. 내일은 세계 경제 침체기와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도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남은 설 연휴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